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 패키지에서 운영하는 히트 리빙랩 프로젝트 창업교육의 창업 기본교육을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싱킹 활용법 강의를 맡은 유스타팅 대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리빙랩 프로젝트 아이템에 대해서 쭉 봤었는데 정말 혁신가라고 부를 정도의 정말 열정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히트 리빙랩 프로젝트의 교육 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이제 다음 달이나 연말에는 여러분들 리빙랩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큰 박수 한번 박수 치고 저희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싱킹 활용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강의를 맡은 저희 이제 이영근 강사죠. 유스타팅 대표 이영근에 대해서 짤막한 이력을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학사 때부터 졸업을 하고 있고, 뭐 창업 관련 자격증은 다 이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처럼 디자인 싱킹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제 리븐랩 프로젝트를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상한 이력들을 쭉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발명이 어느덧 취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디자인 싱킹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용자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저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습관을 스스로 이제 익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나 아니면 모든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발명으로 연계돼서 여러 가지 이제 특허를 이제 출원하고 이제 뭐 특허 등록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세계 발명대회나 이런 데 출전을 해서 또 이제 세계적인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두한 디자인 싱킹 관련 아니면 뭐 창의적 사고나 아니면 창업 관련에 대해 정보나 아니면 노하우들이 이번 한 시간, 짧게는 한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되고자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는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한 활용법인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강의는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특히 저희 회사 사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대학생 때 뭐 진행했었던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아마 이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 공부 및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대표적인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지역 주도형 문제 해결형이냐, 아니면은 뭐 대학이나 아니면 이제 기관들, 기업이 갖고 있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뭐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형태의 뭐 리빙랩 사례를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논문을 쭉 봐가지고 정말 이거는 정말 대표적으로 이제 디자인 싱킹을 확실히 활용해서 리빙랩의 효과적인 이제 그런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례로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직원들 다, 팀원들 다 퇴근한 비는 사무실에서 저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되게 더 떨립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잣말 하는 느낌인 것 같고, 예. 그래도 아마 이제 이 앞에 열심히 우리 수강하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 히트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다라고 상상으로 제가 디자인 싱킹을 해서 열심히 강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이라고 했었을 때 딱 이게 생각이 났어요. 맥주에는 치킨의 맥주죠. 치킨에는 맥주고,
그 다음에 짜장면에는 뭐죠? 예, 단무지죠. 이렇게 다 짝이 있습니다.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저희들 말로는 뭐 환상의 케미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은 정말 치킨의 맥주처럼 짜장면의 단무지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환상의 케미라고 전 바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사용자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이 리빙랩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정말 환상의 케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리빙랩이 보통 작게는 우리 내 아니면 뭐 우리 조직 아니면 우리 지역, 우리 사회, 크게는 뭐 국가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러한 사용자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을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사용자 중심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용자 중심에서 혁신을 불러오는 디자인 싱킹이 리빙랩은 바로 찰떡궁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은 정말 환상의 케미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제 한 6월부터 이제 히트 리빙랩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4개월 정도 흘렀으니까 아마 이제 이 환상의 케미를 좀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도 디자인 싱킹이나 리빙랩의 공부를 해봤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시간에 짧게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디자인 싱킹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이제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이제 사고방식을 하고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공감에서 시작되는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론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앞에 저희가 환상의 케미 쭉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 싱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자의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이나 뭐 대내외 분석 이런 것보다는 바로 그 핵심이 되는 사용자, 인간 중심으로 이제 공감에서 시작이 되고 이 공감에 대한 분석, 정의와 그다음에 구체화, 개념화, 그다음에 이러한 개념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까지 만들면서 이제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뭐 정답은 있다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좀 더 그 사용자의 공감에서 탄생된 정답에 이제 가는 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에 대한 프로세서를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론들이나 아니면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스탠포드 디키 스쿨에서 이제 쓰는 이런 디자인 싱킹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바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을 하고 이 공감에서 나온 것을 스스로가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 단계가 문제의 관찰과 정의의 단계 가장 먼저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정의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아이디어 발상이 들어가는 게 되고 이 아이디어 발상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아니면 뭐 여러 개 된다면은 전체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 실험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다시 공감과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 그다음 우리의 고객이 되는 아니면 우리의 사용자가 되는 분들한테 정말 실험적으로 한번 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보고 이게 다시 만약에 별로다 아니면은 이제 실험군에서 뭐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아니면 다양한 피드백이 접수가 됐다 피드백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다시 실험 단계에서 다시 이전인 프로토타입 제작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자 중심이 되는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아니면 솔루션으로 나아가게끔 계속 도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보통은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창업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프로타이핑을 통해서 그다음 실험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이 디자인 싱킹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다시 이 실험 단계에서 공감하는 걸로 세팅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프로토타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한 사이클을 한 프로세서를 빠르게 한번 해보고 다시 원점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프로토타입에서 실험적인 부분만 빠르게 이제 사이클을 이룰지 뭐 이러한 프로세서를 바로 디자인 싱킹의 표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아니면 이러한 단계를 배워서 아마 지금의 프로젝트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 엘 마틴이라는 이제 유명하신 학자분께서 이 디자인 싱킹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 이 M자 모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보통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인 사고가 큰 축을 이루는데 그 사이에 수렴하는 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분석적인 사고가 정답일 수도 있고 오히려 빠르게 직관적이게 감을 믿어서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게 더 정답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디자인 싱킹은 분석적이면서도 직관성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짜장 짬뽕 둘 다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이제 요즘 말대로 이제 핵이득하는 그러한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분석적과 직관적 사고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디자인 싱킹을 하실 때 너무 자기의 직관을 믿어서 너무 주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너무 논리적이어가지고 너무 분석적으로 파고들면은 오히려 그 사용자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바로 중앙에 있어서 이 사용자가 아니면 사용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사용자가 놓인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고 직관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 바로 사용자 중심에 나오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복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싱킹을 이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쓰는 거 5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뭐 4웨이 분석, 뭐 이해관계자 지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일단 뭐 어피니티 그룹화도 있습니다. 뭐 어피니티 들어가는 거니까 뭐 페르소나 접근법. 뭐 이건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페르소나 접근법. 그 다음에 공감 지도 등이 있고 뭐 이거 5가지 설명은 뭐 아래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기도 하죠. 저희 그 포스트잇으로 아마 붙여가지고 그 특정한 데이터끼리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제 군집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이러한 집단에는 이러한 걸 가지고 있다더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해봤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 싱킹에서는 꼭 그 포스트잇을 붙이니까 여러분 아마 꼭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접근법을 많이 쓰죠. 이 객관적이고 아니면 이제 공통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사용자 아니면 우리의 고객이 되는 사람을 이제 집단화하거나 인물화해서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을 아마 인터뷰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반복론이 있는데 아마 이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어피니티 그룹핑이랑 뭐 페르소나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방법론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 있는 방법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또 이제 뭐 방법론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뭐 5Whys는 뭐 5번 연속 물어본다는 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한다. 뭐 이런 거는 뭐 6번 물어봐도 7번 물어봐도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방법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사례를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유명한 참치, 동원 참치의 뉴미디어 마케팅 전략에 대한 디자인 싱킹을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로 보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동원 참치 하면은? 예.
그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동원 참치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동원 참치가 지켜왔던 아니면 운영해왔던 기존의 광고가 있고, 그 다음 2019년부터 디자인 싱킹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이 사용자 중심, 우리 소비자죠. 동원 참치를 구매하시는 구매자들, 소비자들의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분들의 마케팅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뉴미디어라고 하죠. 기존의 방식, 뭐 아날로그 매체나 아니면 TV 광고 매체보다는 요즘에는 뭐 SNS 아니면 유튜브 이로 아니면 요즘은 뭐 틱톡이라고 해서 뭐 쇼컷 뭐 이런 콘텐츠나 플랫폼들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이 뉴미디어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층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광고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디자인 싱킹을 넣어서 오히려 사용자 중심, 제품 중심의 광고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광고로 변화해서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기존 광고부터 한번 보시고 갈게요. 먹어. 이게 참치 꺼내고 뿌리고 얹으면 딱! 바빠도 영양은 제대로 바로 먹는 영양 동원 참치. 보시면은 딱 보면 뭐 간단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참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모델도 같은 조정석 모델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 지금 전에 봤던 광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는 광고에 대해서는 그냥 참치라고 하면은 통조림에 간단하게 바로 3초면 까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영양은 많이 들어있다 라는 제품 중심의 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19년부터 달라진 광고를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동원 참치 요리로 참치 조리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사초산밥으로 참치 샐러드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볶음밥으로 참치 샌드위치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미역국으로 참치 야야야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를 셈이야. 참치 레시피 5조 5개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 참치. 이 뒤에 나왔던 게 제일 중요한 멘트죠. 5조 5억 개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동원 참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참치와 같이 만들 수 있는 요리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유행을 끌게 됐었냐면은 이 참치로 무언가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그 와플 기기로 와플뿐만 아니라 뭐 인절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 릴즈 아니면 뭐 틱톡에 올려서 유행을 치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제 동원 참치가 사용자 중심의 광고를 통해서 이전에 영양과 단순하게 먹는 참치가 아니라 다양한 요리, 뭐 고급 요리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요리에도 참치를 넣어서 다양한 레시피를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참치 통조림 하나면은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용자 중심 입장에서 보여준 거죠. 아마 이 참치라는 게 이 광고 전에도 뭐 찌개 먹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까처럼 과자 위에다 올려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안주로 드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요리에 이미 드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용자 중심이 보다 더 강조되는 이 시기에 도래함으로써 동원 참치를 그걸 활용해서 광고에 이제 인용하게 된 거죠. 아마 2019년 뒤로는 이 5조 5억 개 레시피 광고로 쭉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조정석 모델이 이제 펭수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제 이슈를 많이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동원 참치에 대한 그 관련 유튜브,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만드는 유튜브, 이 레시피를 만드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가 됐고 조회수도 높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뉴미디어로 바뀌는 중점에서 사용자가 뭘 참치로서 니즈를 갖고 앞으로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이 디자인 싱킹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함으로써 이제 마케팅으로 적절히 성공적인 마케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콘택트 렌즈 통합 관리 브랜드의 개발에 들어간 사례인데, 이거는
저희 회사 아이템입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에 했던 아이템인데, 뭐 지금도 서비스는 되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제 콘택트 렌즈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브랜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마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고안했던 아이디어로 이 디자인 싱킹을 제일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장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사용자에 대한 공감입니다. 뭐 문제나 아니면 환경, 아니면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먼저인데, 저는 이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콘택트 렌즈를 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공감이 더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를 관리가 불편하게 하는데 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시력 교정용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성분들 중에는 서클 렌즈나 컬러 렌즈를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감들이 뭐 지나쳐지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렌즈를 안 꼈다라고 하면 그 공감을 잘 못했겠죠. 근데 같이 렌즈를 끼니까 같은 렌즈를 낀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 환경이 바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감을 통해서 그럼 이거를 한번 문제로 정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아마 한 300부 넘게를 진행했었어요. 렌즈를 끼시는 분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희가 이제 뭐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설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를 그냥 감으로 교체한다는 게 거의 80% 정도가 차지했던 걸로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렌즈나 서클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보관을 하는데 이 케이스가 다 똑같아서 이게 어디서 어떤 렌즈가 어떤 케이스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쉽게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사게 되고, 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일단은 효율적으로 렌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다. 이러한 게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사용자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두 번째 정의는 다양한 렌즈들을 쉽게 보관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우리의 콘택트 렌즈 유저들한테 놓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사용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의를 내리게 됐죠. 여러분들한테는 이 문제 정의를 어떻게 내렸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 설문조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감으로 이 문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데이터 기반으로 아니면 직접 설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접 설문을 같이 섞어서 문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찾아봤더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콘택트 렌즈 교체 주기를 알려주는 그런 알람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교체 알람만 알려주고 또 심지어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 스마트폰 콘택트 렌즈 관리 앱을 정의를 내리고 아이디어 발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두 번째 제가 문제 정의가 뭐라고 했죠? 바로 다양한 콘택트 렌즈를 보관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라는, 휴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문제를 정의를 내리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가 디자인 싱킹을 하게 됐고,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이 회의를 하면서 이 베스킨라빈스에서 주는 이거 블록팩이라고 하나요? 아마 이 아이스크림 포장 패키지를 보고 이렇게 쌓는 친구가 앞에 있었어요. 쌓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저거다.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구분 있게 쌓으면서 보관과 쉽게, 그다음에 이동이 편하고 보관도 쉽고 관리가 편한 블록형, 보통 레고라고 하죠. 저거를 그냥 단순하게 콘택트 렌즈 케이스에도 적용을 해보자. 아니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발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문제 정해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정답은 없으니까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와 관념화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이 문제 정의를 해결하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에 내렸던 이 콘택트 렌즈 관리 앱을 빠르게 스케치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이나 아니면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간단한 개발도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무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림판과 PPT, 프레젠테이션의 이제 모양을 따라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어플 강의, 뭐 쉽게 만든 어플 강의 이런 거를 뭐 학교나 학교 외에서 배워가지고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양한 콘택트 렌즈를 보관 및 휴대할 수 있는 블록형 콘택트 렌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 저도 이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간단한 스케치나 모델링은 뭐 퓨전 360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캐드를 써서 제가 디자인 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바로 PPT나 그림판을 써가지고 아 대충 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이제 그려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아 물론 이제 프로토타입이 로우파이 아니면 하이파이로 분류가 되긴 해요. 이게 뭐 린 스타트업 기법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난이도에 따라 아니면은 기능 구현도에 따라서 하이파이, 하이피델리티 MVP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낮으면은 로우 피델리티 MVP라고 해서 로우파이 MVP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기능보다는 이제 외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중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빠르게 이제 테스트. 일단 테스트도 아까처럼 실제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 설문조사나 아니면 이러한 제품이 있었을 때 어때요라고 가상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희 다섯 번째가 바로 실험이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처음에는 그림판이나 PPT를 통해서 외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 이러한 어플이 있으면 어때? 이때 당시 저희가 이제 문제 정의를 내리고 이제 가장 핵심으로 뒀던 게 이 어떠한 콘택트 렌즈 안에 어떠한 렌즈가 들어가 있는지가 파악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택트 렌즈가 확실하게 모니터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사용, 이 콘택트 렌즈가 하루 사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사용,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케이스도 교체 주기가 있어서 콘택트 렌즈 교체 주기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케이스도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이 알려주자. 그 다음 이거를 우리 케이스가 블록형으로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케이스의 그 모양대로 꾸밀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기 버전을 이제 만들고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때 당시 한 400부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쭉 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단순했던 디자인이 이후에는 점점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아이즈블럭 어플리케이션은 뭐 2만 명 이상 다운로드 하셨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어랑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의 내렸던 블록형 콘택트 렌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아까처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델링을 배워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프로토타이핑을 쭉 만들어서 아마 양산을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양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 양산까지 가는데 그 아마 그 모델링 수정만 한 20회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20회 넘게 하면서 지금의 제품화까지 이루게 되었고 또 이 제가 디자인 싱킹을 하면서 느꼈던 게 원래 블록형이다 보니까 그냥 블록 정도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시장조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중심이니까 사용자를 만나러 간 거죠. 사용자의 공감하러 간 거죠. 다시 1번으로 가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단계로.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콘택트 렌즈가 보통 다이소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다이소에 가서 계속 그 콘택트 렌즈 케이스를 구매하신 분들을 쭉 봤어요. 하루에 몇 명 구매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콘택트 렌즈 케이스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다이소에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기여도나 선호도에 따라 구매를 하는지 이게 논문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쭉 봤는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단순하게 렌즈 케이스만 있으신 분들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울이랑 같이 이제 딸려 있어서 수납형으로 약간 파우치
형태의 렌즈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그분들이 고민하신 게 그 서랍형 형태는 너무 커. 휴대를 하기엔 너무 크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었고, 그다음에 일반 그냥 보관용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가볍고 휴대하기는 편한데 이게 콘택트 렌즈 집게가 없으니까 위생적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집게를 사려면은 좀 큰 파우치형을 사야 되고 그 서랍형을 사야 되고 집게가 필요 없더라면 일반용을 사야 되는데 좀 위생적이지 않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거를 바로 우리 제품화에 다시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제품들을 다시 꺼내서 이 집게를 어떻게 콘택트 렌즈 케이스 안에 쉽게 보관할 수 있을까라고 막 정말 여기 뜯고 저기 뜯고 해가지고 딱 유레카를 외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블록형이라서 아래 이제 리브라고 해서 이제 레고를 보시면은 팔자 형태가 있는 걸 보시는데 그 사이에 그 집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파면은 집게가 쏙 들어가더라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하고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제품화하게 된 거죠. 이거는 특허나 상표 출원, 그 디자인 출원이 다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쭉 하니까 이 콘택트 렌즈를 휴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콘택트 렌즈를 이제 세척해주는 이 세정액도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블록형으로 케이스에 한 번에 딱 담을 수 있는 올인원 케이스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렌즈 케이스를 이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다시 테스팅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프로토타입으로 가고 어떨 때는 다시 공감하기로 시작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다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바로 린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린 스타트업의 유명한 책을 썼던 그 에릭 릭스 저자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프로토타이핑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고 그다음 제품화를 하고 이 제품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측정 데이터로 이 학습을 하고 다시 이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디어에 넣어라. 어떻게 보면 이 린 사이클이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그 디자인 싱킹의 아마 4번과 5번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하고 테스팅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프로토타이핑으로 가고 이걸 빠르게 사이클을 이룬 바로 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 리에스는 이러한 린 사이클의 순환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제품화 개발까지 가능고 이 출시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바로 이 린 사이클을 활용한 이 디자인 싱킹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 리빙랩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은 이제 사용자 및 이용자가 직접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혁신적으로 이제 지역 주도나 아니면 사회 문제 형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용자의 실제 생활 현장에서 생활이나 현장에서 이제 사용자나 공급자가 공동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민 참여 및 지역 주체가 되어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제 리빙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히트 리빙랩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쭉 봤더니 사회 문제 해결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 해결형이 제일 많은 걸로 이제 나오게 됐죠. 세부 분야가 시민 생활 안전 분야와 지역 환경 개선 분야를 중점 분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의 분류와 유형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제품 개발형이 있고 그다음 사회 문제 해결형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제품 개발 및 보급을 이루게 되고 이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리빙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형은 이제 어디가 주체가 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기관이 주체가 되면은 연구기관 주도형, 그다음 지자체 주도형, 그다음 시민사회 주도형과 기업 주도형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 생활 안전과 이제 지역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여러분 지역 문제, 대전시나 아니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 주도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언뜻 보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빙랩은 도시 및 지역 아니면 그 조직을 실험실 삼아서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빙랩도 사용자 중심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디자인 싱킹을 활용하면 제일 좋지만은, 리빙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해당 수혜자가 이 리빙랩에 참여를 해서 영향을 끼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사례 보시면은 그러한 사례들이 보실 텐데, 그런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리빙랩이구나, 이 리빙랩의 성공 유무는 여기에 달려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이제 저희가 논문을 쭉 주사했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쉽게 접근하면서도 이게 리빙랩이었어? 이게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리빙랩이었어? 정말 내 프로젝트보다 진짜 쉽다. 뭐 이게 이거는 그냥 이전부터 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쉽게 이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리빙랩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연구팀에서 진행한 건데, 서울소대 중학교 대상으로 이제 학교의 색채 변화를 통해서 학업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혁신되는지에 대해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리빙랩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입니다. 이제 홍익대학교 팀들이 이제 사용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사전 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홍익대학교 팀에서 정리를 내려서 이제 그 이후에 사용자들한테 직접 설문이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감하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홍익대학교 팀들이 학교 건물에 대한 색채에 대한 문제점을 가졌냐라고 했었을 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학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색을 좀 변화가 주면은 뭐 학업이 좀 오르더라, 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뭐 실험적으로 이제 시 주도형으로 이제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색 리모델링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용자들, 보통 학교의 사용자라고 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겠죠. 이 사용자들 중심에서 좀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한 리빙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홍익대학교 팀들은 해당 서울 소대 중학교를 방문해서 사용자를 관찰하고, 그다음 사용자의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해당 학교에 대한 계단 공간의 이용도가 일반 학교보다 높다라고 이제 도출하게 되었고, 아마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제 교실에 나와서 이 계단에서 많이 쉬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많이 놀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제 학교는 좀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 학교는 이제 계단과 이제 벽이나 이런 색들이 다르고 층마다 색들이 같아가지고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연결성을 좀 더 강조했으면 바란다라는 게 이제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조사 사용자 관찰에서 공감하기로부터 인사이트 도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도출된 공감에서 이제 문제를 정의 내리고 이제 관념 아이디어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일단 두 번째 문제 정의에 대해서는 이 쭈루룩 해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과 그룹핑을 이제 써서 보통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서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진행한 거죠. 그래서 그 관념학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중첩되는 부분끼리 모여서 이제 이제 정의를 내리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쭈루룩 했더니 뭐 칙칙하다, 어둡다, 그다음 계단이 좁다, 계단에 대한 색상이 이제 개성이 없다, 너무 부자연스럽다, 또 쭈루룩이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맵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 여정을 이제 짜게 된 거죠. 이제 1층부터 5층까지를 쭈루룩 직접 그 사용자의 입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개성 없는 학교의 색채, 그 다음에 층간 구분 없는 색상, 그 다음 복도와 계단 색의 부조화, 이런 게 문제점이 이제 뽑히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 정의를 내리게 되니까 이제 아이디어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동 창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처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용자 중심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정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참여를 하냐. 이게 아마 이 공동 창조라는 정의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용자가 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우리의 계단이 어떻게 꾸며졌으면 좋겠을까요? 라고 해서 뭐 스케치나 이러한 색조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전공한 팀들에 대한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아이디어랑 그다음에 정말 그 환경에 놓인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이제 아이디어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별표를 보시는 것 같이 이 공동창조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이 홍익대학교 팀은 이 총 3번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색채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시안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사용자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최종된 선정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뜻깊은 게 정말 이 최종 선정된 시안으로 이제 진행을 했더니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색채에 대한 만족도가 뭐 1.5배 정도 뭐 올랐다는 이제 통계도 있고 그다음에 교실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했다라고 이 결과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이제 계단 분위기의 만족도도 올라서 그 학교 구성원들이 사용자들이 정말 이제 그 임팩트 있게 혁신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공동 창조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 혁신을 통해서 이제 임팩트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이점이 이 사례에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리빙랩이 됐을 때는 사용자 중심에서 시작하는 디자인 싱킹을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사용자 중심에서 나오는 이 리빙랩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리빙랩 문제 해결에 이제 들어가는 이해관계자 중에 같이 그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이제 공동창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이제 목표로 이제 가면은 이게 정말 성공적인 리빙랩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이전에 본 것처럼 뭐 이제는 이제 아실 것 같죠. 사례 1은 제가 이제 이전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대표적인 예로 모범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는 거를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온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지 감이 오시나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바로 제가 했거나 아니면 직접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제 지역 사회적 기업 여행 코스를 제작을 했던 사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토리 R이라고 있는데 이 스토리 R이라는 의미가 모든 영웅들이 R에서 많이 태어나요. 뭐 박혁거세나 뭐 조몽 이런 분들이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R에서 태어나는 이러한 민족 설화인 것처럼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웅들은 이제 우리 스토리 R 보통 우리가 QR코드 기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 성장 스토리나 아니면 창업 스토리를 담은 영상이 탑재된 영상에 링크가 연결된 QR코드를 이제 업체마다 이제 배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은 이 QR코드를 쓴다라고 해서 뭐 스토리 R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스토리 R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목표로 저희 팀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이때 당시에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전라북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청년 혁신가들을 몇 명 뽑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리빙랩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생소했지만은 생겨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리빙랩을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그 리빙랩 이전에
아까 저희 디자인 싱킹이라고 했죠. 디자인 싱킹을 해서 사용자 중심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5가지의 프로세스를 한번 이행을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쭉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처 우리가 못 발견한 부분들이 있는지 쭉 봤더니 이 3가지 키워드가 이제 꼽히게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었고, 두 번째가 이 관광 코스화가 두 번째로 꼽히게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크라우드 펀딩인데, 일단 이 사회적 기업 키워드는 저희가 사용자를 만나보게 되니까 지역의 관광이라고 하면은 소상공인인지 아니면은 뭐 관광 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우리의 이해관계자의 사용자 중심인지,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이 관광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 관광에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사용자 중심이겠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먼저 연구하는 게 먼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관광객이라는 게 이제 도외, 그 전라북도 외에 방문하시는 분들, 그다음 도내, 전라북도 내에서 전라북도 내를 그 여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관광이 있었는데, 이 관광객한테 초점을 맞으니까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미 그러한 연구는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해서 다양한 이제 시 주도형으로 뭐 관광 상품화를 내고 있고, 뭐 한복 코스 뭐 이런 거를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다음 뭐 2층 관광버스, 그다음 뭐 장애인을 위한 뭐 관광 셔틀 운행, 뭐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에서 그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가장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역 관광 활성화인데,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의미 있는 기업들에게 플러스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쭉 조사했더니 바로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들이 홍보가 덜 되고 마케팅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역의 관광과 이제 엮어서 코스화를 해보자. 그다음 또 이제 우리가 코스화를 한다고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우리 환경에 놓여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을 이때 당시에는 이제 관광객보다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의 이제 대표들로 이렇게 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더니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도 맞네, 우리 그 마케팅이 힘드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뭐 좋은 조건에 내주겠다. 예를 들면은 뭐 밥값을 좀 싸게 해주겠다. 숙박비를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이제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빙랩이 발현이 된 게, 그 이해관계에 계셨던 사용자 중심에 계셨던 그 사회적 기업 대표들도 같이 이제 공동 창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창조한 거랑 이제 그분들이 공동 창조한 게 있어서 같이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 사회적 기업 거리랑 그 거리 인근에 있는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부터 생소한 관광지들을 이제 쭉 조사해서 코스를 하게 됐고, 이 코스도 컨셉을 정했습니다. 뭐 이번 달에는 뭐 청년들이 여행하기 좋다. 그럼 청년 여행. 그다음 뭐 신혼여행이 오기 편한 뭐 신혼여행,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이때 당시에는 청춘 여행으로 잡게 됐습니다. 친구 1명과 같이 여행 오기 편한 지역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코스로 짜게 됐고, 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우리 이제 사용자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 관광객들한테 싸게 저렴하게 이 관광 코스에 대한 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 기업 여권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 스탬프처럼 찍어서 뭐 여권처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라우드 펀딩에서 뭐 성공을, 뭐 금액은 적지만은 뭐 성공적으로 이 리빙랩을 통한 사회문제 혁신으로 임팩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쭉 해보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 대표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자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시 우리가 디자인 싱킹의 1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용자 중심에서 이제 공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쭉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다양한 문제점을 통해서 뭐 스스로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아이디어화 하다 보니까 스토리 콘텐츠와 지역 관광화,
그다음에 체험 예약과 바로 구매, 그다음에 이제 판매자, 구매자에 바로 연결해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아이디어가 있을까라 쭉 했더니 스토리알이라는 게 나왔고, 이 스토리알이 곧 지메이커라는 이제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이제 구상이 되게 되었고, 프로토타입까지 이제 다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은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전과 좀 달리 했던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이랑 좀 다르게 좀 무겁고 기술 기반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러한 사용자 공감에서 나왔던 문제를 정의 내리는 것 자체를 이제 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기술로 좀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접근했었던 거고, 이 전체적인 저희 이제 목적이나 이제 문제 정의를 통해서 사회 임팩트를 주고자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지속적인 유지, 이러한 스토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그러한 그러한 스토리들이 뭐 값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소비를 창출해서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다시 분배가 돼서 이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사용자 공감에서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지역 기반의 스토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소비가 돼서 이제 이걸 소비화할 수 있는, 소비가 가능한 지역 스토리 콘텐츠화를 해보자 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이제 문제 아이디어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이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업데이트를 쭉 해서 이제 정말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쓸 수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한번 그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반 플랫폼인 지메이커는 지메이커 어플을 실행해 주시면은 현재 지역에 설정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눌러주시면은 현재 지메이커 유튜브 채널과 연관된 영상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퀄리티가 좀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즐겨찾기를 눌러주셔서 기능을 나중에 갖추는 어플리케이션을 즐겨찾기 설치했다. 목록에 저장을 거기에 시킬 이제 수도 의미를 있고요. 뒀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스토리 R의 큰 특징은 업체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업체에 있는 스토리 R을 직접 QR 스캐닝 해가지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IM 로컬이라고 해서 전문 영상 제작 팀들이 제작한 IM 군산 채널에 대한 영상들을 모아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스토리 맵이라고 해서 현재 내 위치에 제일 가까운 GPS 정보를 통해 스토리 R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것은 아까 이전에 즐겨찾기 한 업체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 업체를 눌러주시면 간단한 사진과 간단한 업체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특히 이런 스토리 기업들이 운영하는 체험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가격 및 일정 및 예약을 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이었고, 실제로 반응을 봤을 때 좀 그래도 좀 호감도가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굳혀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차차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 창조라고 아까 사례 1에서 언급한 거 그대로, 그다음 리빙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자나 공급자 아니면은 뭐 구매자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아까 두 번째 저희 사례를 보고 크라우드 펀딩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그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싸게, 그 다음에 손쉽게 관광 코스화를 얻고, 그 다음 기존 가격보다 싸게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얼추 맞은 거죠. 뭐 이건 얼추 맞은 거고. 그 다음 공급자이신 분들도 자신들의 가게를 이제 알리면서도 약간 수익에 대해서 깎지만은 그래도 이제 알리고 다양한 채널을 확보했다. 뭐 이러한 이해관계가 들어갔었는데, 이 지메이커 스토리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바로 이 플랫폼이라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아까처럼 구매자, 중개자, 공급자 이 세 가지 속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셋 다 이제 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 공감이 부족했던 거죠. 디자인 신경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로 공감하기인데, 이 공감이 부족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관광객들한테 한번
반응을 보자, 공감을 사보자라고 했었는데 관광객들은 굳이 내가 왜 그걸 그래서 그럼 좀 가격을 좀 싸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접근했던 방식대로 공급자인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제 그럼 여기 플랫폼에 올려오는 거 싸게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공급자들이 하시는 분들은 너네가 뭔데? 너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우리 중개자 입장으로서는 그분들한테 마케팅 수수료를 받아야지 우리의 이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각자 이해관계에 대한 공감이 서로가 안 통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한 저희 혁신 청년가들이 아까처럼 관광객들에 대한 공감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인 지역 동네 사장님들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해서 이 두 가지의 공감에서 중첩시킬 수 있는 것에서 이 상호 이해관계가 존중하고 그분들 또한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사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이제 기획이나 아니면 디자인 싱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에 대한 그 핵심이 부족했던 거죠. 예를 들면 디자인 싱킹 부분에선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공급자, 지역 동네 사장님들의 치우친 사용자 중심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빙랩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감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데 그 공감 또한 관광객인 구매자들보다는 공급자인 지역 동네 사장님들한테 치우쳤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리빙랩에서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공동창조인데 그 공동창조가 아까처럼 공급자한테도 부족했지만은 구매자한테는 거의 뭐 제로였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막대한 자본 아니면 다시 갈아엎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니면은 되게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나은 시대, 나은 시기에 나은 접근 방법으로 달리해보자 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쭉 사례를 보시면은 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리빙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보이는 거 딱 보이시나요? 딱 호빵을 열었는데 안에 벼 있습니다. 앙금이 없는 호빵. 물론 앙금이 없는 호빵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앙금이 없는 호빵은 이제 호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이 도입된 리빙랩에서도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 중심.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중심에서 시작된 프로토타이핑,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 검증의 반복이 바로 이 리빙랩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리빙랩.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아까처럼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 공감에서 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우리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창조를 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처럼 우리가 사용자를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러한 사용자 유형들을 어떻게 얻냐. 제일 좋은 게 직접 설문 데이터입니다. 특히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넓게는 조직, 작게는 조직, 넓게는 지역, 뭐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접 설문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 데이터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쓰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 설문은 직접 발로 떠보는 게 제일 좋은데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 뭐 통계 데이터 활용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통계처 포탈이나 아니면 공공 데이터 포탈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열린 데이터 광장이나 열린 데이터 사이트들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어떠한 통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워드식으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구글 트렌드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 키워드 검색이나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 랩 아니면 썸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별로 뭐 조회량과 긍정도, 부정도 선호를 파악해주는 썸트렌드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간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는 검증 방법에 들어가는데 이 보통 린 스타트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 UX 책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로라 클라인이 이제 정리한 프로토타입 검증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인데, 에스노그래픽, 그냥 고객을 관찰하는 정형적으로 검증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랜딩 페이지랑 프로토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건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로 이제 파급력을 높이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랜딩 페이지 테스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 한 장짜리 원페이지 형태로 우리가 어떠한 아이템으로 어떠한 사회 임팩트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했던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로 테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전달에 효과적으로 시장 검증을 빠르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고객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객과 공감을 먼저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법은 뭐 외국에서는 워드프레스나 윅스가 있고 국내에는 크리에이터 링크랑 아이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를 아까 봤던 그러한 웹사이트 툴을 통해서 이 설문조사를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이제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구글 폼이 있고, 서베이 몽키, 국내에는 모아폼부터 네이버 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를 이제 거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자인 싱킹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제 공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테스트, 프로토타이핑을 한 걸 테스트해서 다시 프로토타이핑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감하기로 가서 다시 근본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리빙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공급자나 생산자들이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식이 있고 아니면 노력을 하는지 같이 참여를 하는지. 그다음 심지어는 공동 창조라고 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이 두 가지에 중첩되는 게 바로 고객이겠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그 CB 인사이트라는 미국 그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이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 세 가지 큰 이유를 쭉 정리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시장에서 원치 않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 번이 이제 팀빌딩이 이제 부족했던 건데, 누가 보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은 당연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도 아까처럼 우리가 공감하기가 잘못되면은 사용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프로토타이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빙랩에서도 아까처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이 타겟층이나 분석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아까처럼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냥 프로젝트만 진행했다. 아까 저희 스토리 R 한 것처럼 그런 흔적만 남기는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남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이 히트 리빙랩 프로젝트를 쭉 들으셨으니까 아마 이 시장에서 원하는, 결론은 이 디자인 싱킹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사회, 대전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말 지역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고객에서 시작하는, 공감에서 시작하는 거를 정확하게 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남대학교 좋은 강의를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다 되셨기 때문에 이 일본의 시장에서 원치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제 1시간 저희 강의 시간이 다 흘러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게 되었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미 충분하게 디자인 싱킹이나 리빙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례 중심에서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셔도 되고, 예, 저는 환영입니다. 전 창업이라고 하면은 매우 신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밤새면서도까지 창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교육 기간 동안 열심히 완주를 하셔서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정말 지역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분들의 문제점, 보면은 대학 내 다회용
다회용 컵 대여 서비스 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고,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키트를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일까지 열심히 하시길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